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해약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해약금도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사실은 거래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절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해약금의 개념은 그겁니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는 것이죠. 뭐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토지를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계약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계약이라고 해서 많이 해요. 어디 갔더니 제가 공장 부지를 보러 갔는데 야 이거 이번에 꼭 사고 싶네. 그랬더니 중개사들이 그러죠. 꼭 사고 싶으시면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가계약금 걸어두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가계약금은 내가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가계약과 관련돼서도 오히려 통상적인 수준의 계약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돼 있죠? 아파트나 이런 걸 들면 아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계약을 넣을 때 이미 거래에 필요한 매매 대금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막 보고 다니는데 이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다른 것도 볼 건데 돈을 집어넣지만 이 3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매매 가격이 특정되어 있고 매매 대상도 특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계약할 건지 계약의 목적물과 대상 가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 불명확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계약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통상적인 지금 말하는 해약금처럼 계약금으로 해석하고 상대방 사이에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교부된 계약금이죠. 이런 해약금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나 배액을 상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포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았는데 준 사람이죠. 준 사람이 그렇죠? 매도인한테 돈을 준 것을 저 죄송한데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고 이거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판 사람이 배액을 상환할 때는 쉽게 있어요. 저희가 이건 변호사들도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 쉽게 착오할 수 있는 것인데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서 자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는데 제가 2,0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내용 증명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요즘에 어떻게 해요? 문자 메시지, 카톡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통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한다는 것은 실제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현찰을 갖다 줘야지 해제가 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지금 매도인은 불리하니까 그 돈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겠죠.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돼요? 그걸 또 피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좌번호를 알면 계좌번호로 다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를 때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충분히 그때 당시 줄 것처럼 제공했다라는 정도까지만 입증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수인 입장이겠죠. 매매에서 매수인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해약금을 통해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걸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땡 잡았네 이거거든요. 130만 원, 150만 원은 줘야 되는데 평당. 웬일이야? 이분이 이거 무슨 제한이 있는 줄 알고 100만 원에 파네? 그럼 제가 입틀 막 하고 가겠죠. 그죠? 입을 딱 먹고서 속으로 웃으면서 하하하하,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쉽게 샀네, 뭐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중도금 잔금 빨리 주고 싶겠죠. 그죠?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날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당일날 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좀 전처럼 이 매도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쉽게 거래를 하지만 계약서 쓰고 나서 저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늘 오면 쓰기 전에 한번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 대충 봐도 보통 사람보다 나으니까라고 하는데 늘 쓰고 나서 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리하게 팔은 사람도 어떻게 하죠? 쓰고 나면 그 며칠 사이에 중도금 잔금 받는 사이에 돌아가면서 한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갑이 저 벽한테 가서 물어보죠. 야, 너 혹시 아는 변호사님이냐?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이거 좋은지 한번 물어봐줘라. 아니면 다른 중개사 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님한테 물어봐봐. 내가 이거 이렇게 돼서 판다고 했는데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걸 왜 그 가격에 바로 빨리 해제해? 라고 하는 거죠. 유리한 계약을 한 사람은
이런 해약금 조항을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원칙은 해약금에 대한 해제를 배제하고 싶으면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법률상 해약금에 대한 해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배제 특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매액을 상환하더라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액수를 높여버리는 것이죠. 계약금은 통상 10%인데 우리가 20%나 30%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계약금이 자 매매 가격이 3억인데 10%면 3천만 원이지만 2배, 3배를 걸면 1억을 계약금을 줬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면 20%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6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배액이 1억 2천이 되니까 그거를 쉽게 뱉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이 중도금과 관련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 후에 줄게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싫으면 다른 특약이 없으면 일찍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 중도금이 1억이면 그중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빼서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지급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미리 지급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만 되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약금 계약은 해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계약서에 보면 해제 손해배상 예정종이 따로 있습니다. 뭐 배액을 상환 이런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물 먹어야 돼. 지금부터는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 같은데 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2배를 뭐 상환하고 뭐 배액을 상환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을이 2011년 3월 15일까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진짜로 계약을 위반해서 갑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중요한 건 갑한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갑은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억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이 갑의 손해로 기속되잖아요. 그러면 갑은 5천만 원을 을에게 더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이죠. 거의 뭐 예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 가져가시게 되면 저 5천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을이 1억 원만 주고 안 줍니다라고 법원에 가서 주장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러죠. 이거는 손해배상액을 니네 둘이 예정한 거다. 우리가 계약 관련해서 어떤 일을 특정하게 하게 되면 특히 공사가 많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이번 달까지 못할 경우 하루에 1000분의 3씩 지체상금을 문다라고 할 때 이 지체상금도 똑같이 공사 지체와 관련해서 발생한 손해를 미리 예정해 둔 겁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게 되면 실익이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런 약정을 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약정을 위반해서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만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행한 사람이 고의가실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불이행으로 인해서 나한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게 되면 그런 사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약정과 채무비행 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귀책사유나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정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많아요. 근데 실제 손해액이 많아도 예정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손해가 많을 때는 예정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예정액이 너무 많아요. 예정액이 1억을 해놨는데 실제 손해는 2천만 원이야.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죠?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감액.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해서 직권감액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자문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예정이 이미 내가 1억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뭐 3천만 원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면 통상적인 것보다 많으면 법원에 빨리 달려가서 제가 일부러 위반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 아유 자재값이 지금 철근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서 공사를 조금 기다렸다가 철근을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당사자의 계약 위반 사정, 거래상 지위, 경제 변동, 뭐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실제 손해가 500만 원이고 약정이 이랬으니까 실제 손해만큼 깎아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약정이 실제 손해에 비해서 너무 과하면 법원에서는 적당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받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법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위반을 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약정으로서 제가 물어둬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크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대로 물어줄 게 아니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한 다음에 이거 깎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웬만하면 일부라도 깎입니다. 일부라면. 자리가 없으시면 법원에 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모두 다 열거해가지고 제발 판사님 이거 다 물어내면 죽습니다라고 한번 사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조금이라도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빨리 깎냐? 제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빨리 계약을 파기하고 정리를 해야 그나마 감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약을 내가 이행이 지체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 계속 날짜를 끌려가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발생하는 손해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손해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배상액 예정액과 같거나 초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원에 가더라도 감액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상금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받고 싶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법원에 달려가서 이거 실제로 너무 과합니다. 이런 사정입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손해배상 예정을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나 이거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깎이기도 하네. 법원 갔더니. 손해가 더 발생하면 더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내가 예정액을 저놈 저거 계약 이행을 못 믿어가지고 했더니 세게 붙여놨더니 법원 가져갔더니 실제 손해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서 또 깎아주기도 하네. 받을 사람한테 불리하잖아요. 채권자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 거래에서 계약을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위약벌이라는 겁니다. 위약벌. 위약벌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위약벌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그게 다 위약벌로 해석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 가면 그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늘 해석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갑은 야 내가 이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한 거라고 썼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위약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둬야 된다. 요 실제 판례를 보시면 토지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 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기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계약 보증금도 기속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약 보증금 기속 조항은 위약벌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죠.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을은 금 5천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금액은 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그러면 5천만 원은 위약벌이니까 네가 계약을 위반하면 이거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다른 손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몇 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건 다시 입증을 해서 법원에 가면 소송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주 표준적인 예입니다. 손해배상의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저희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나누게 됩니다. 이 통상손해는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손해, 이런 계약을 위반했을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손해가 내가 물건을 사기는데 물건을 못 받아서 발생하는 손해가 통상 손해겠죠. 근데 그 물건을 못 받음으로써 내가 다른 제3자와 거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거래가 깨졌어요. 그런데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손해라고 해요. 근데 특별손해는 배상을 내가 야, 너 때문에 나 너한테 물건 못 받아서 발생한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하고 거래 못해서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특별손해는 거래 상대방이 내가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훨씬 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예상 조항을 보시면 을이 본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통상 특별손해 중에 통상손해는 당연하지만 특별손해는 또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경우 손해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배 예정으로서 을은 0001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을이 본계약 공공조를 위반함으로써 갑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을은 갑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매일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건 뭐죠? 어떤 물품을 공급하기로 해서 계속적 계약과 관련된 겁니다. 계속 거래를 했는데 얘가 어느 날 위반을 해요. 그럼 나는 그걸 공급받을 때까지 매일 다른 손해가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게 특별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미리 약정을 해두는 거예요. 너와 나가 사이에 이런 계속적 거래를 하는데 네가 나를 안 주면 나도 이만큼 손해가 발생하니까 너 이만큼씩 배상해라고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 특정한 손해를 미리 계속적으로 약정해 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매일 발생하는 손해가 쌓이게 되겠죠. 손해배상 예정의 요령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특별손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요. 갑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개조하여 식당을 운영할 예정에 있다. 만약 을이 본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갑이 건물의 개조를 위해서 지출한 2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을의 계약 위반으로 갑에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내가 건물 개조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쓴다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둠으로써 아까 말한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을 미리 주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법원에 가져가면 그래 당신은 지금 갑한테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네. 그럼 이만큼 배상해야 되겠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 이런 요령들을 참고해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지연이자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지연이자가 금전채무의 지연이자를 규정해 두는 건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는 거랑 똑같은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을이 본 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조항을 안 두면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 규정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연이자 조항이. 그러면 연 5%나 6%만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높은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은행 가서 이자 예금하면 어떻게 되죠? 연 2% 왔다 갔다 합니다. 예금이자가. 대출이자도 3, 4%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5%, 6%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지금 판결받을 때 승소했을 때 약정 없으면 판결 확정 요인이 연 12%입니다. 그래서 그게 25%에서 계속 낮아졌는데 어찌됐든 더 높게 규정해 둠으로써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 금전채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연이자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뭐 돈이 계속 왔다 갔다 조항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쓰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본 계약과 관련해서 금전지급 의무를 갑이 위반할 경우 그 지급 의무 위반한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총괄 규정을 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좀 간면하게 작성하는 방법이죠.